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그날, 나는 평범한 택시 기사 김민호였다. 하루를 버티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 아내의 병원비와 딸의 학비가 나를 짓누르는 나날들. 10시간 넘는 운전 끝에 피곤함이 뼛속까지 스며들 때 콜이 들어왔다. 고급 주택가에서 픽업,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동묘지. 40분 거리, 꽤 괜찮은 요금이었다. 어쩌면 오늘은 손에 좀 쥘 수 있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 손님을 태운 순간 내 인생의 톱니바퀴가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나왔다. 80대 후반쯤 된 이태성 씨였다. 검은 정장 차림이 고급스러웠지만 그의 얼굴은 텅 빈 껍데기 같았다. 눈가에 붉은 기운이 맴돌고 걸음걸이가 위태로웠다. 그는 말없이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만 확인했다. 비가 와이퍼를 두드리는 소리 속에 그의 조용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나는 평소처럼 입을 다물고 운전했다. 손님의 사생활을 캐는 타입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 슬픔의 무게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후방 미러로 그의 눈을 마주쳤을 때 나는 참지 못하고 속삭였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 한마디가 댐을 터뜨렸다. 그는 고개를 들더니 마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아내예요. 수연이 62년을 함께한. 그런데 오늘 아침 손을 뻗으니 그냥 사라졌어요. 그의 눈에 어린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전쟁 후 댄스파티에서 만난 이야기, 함께 세운 작은 회사, 그녀의 웃음소리, 정원꽃을 가꾸던 손길. 그는 나에게가 아니라 옆 빈자리에 대고 이야기했다. 62년의 사랑이 이제 무덤으로 가는 길에 흩어지는 듯 했다. 나는 그냥 듣기만 했다. 그 40분이 그의 인생 마지막 장을 목격하는 시간이 될 줄 몰랐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비는 가랑비로 변했다. 그는 정장을 고치며 슬픔을 가면처럼 뒤집었었다. 지갑을 꺼내려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머니를 뒤적이는 손이 떨렸다. 지갑을 집에 두고 왔나 봐요. 오늘 아침 서둘러서 그의 목소리가 공포로 물들었다. 미터기에는 12만 원이 찍혀 있었다. 내가 지난 5시간 동안 번 돈 전부, 딸의 겨울 코트값, 밀린 전기세. 하지만 후방 미러 속 그의 눈, 62년의 세상을 묻으러가는 그 절망. 나는 미터기를 껐다. 숫자가 사라졌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오늘은 제가 모시는 걸로 하죠. 내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왔다. 그는 고마워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차에 앉아 그를 지켜봤다. 묘지 문을 지나 홀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 내 머릿속 실용적인 부분이 소리쳤다. 뭐 하는 짓이야? 하루벌이 날아갔어. 하지만 발이 엑셀을 밟지 않았다. 그는 가족도 없이 홀로 장례를 치를 터였다. 공동묘지는 외진 곳, 버스도 택시도 없었다. 그를 버리고 가는 건 너무 잔인했다. 나는 길 건너 큰 나무 아래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1시간쯤 기다리자. 그게 뭐 대수냐. 1시간 넘게 기다렸다. 멀리서 장례를 지켜봤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다. 신부가 십자가를 긋고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어색한 포옹 후 떠났다. 그는 홀로 서 있었다. 신선한 흙더미 앞에서. 마침내 그는 돌아섰다. 나는 엔진을 켜고 문 앞으로 다가갔다. 어르신, 이제 가시죠?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는 뒷좌석에 앉더니 나를 똑바로 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결의가 서렸다. 젊은이, 오늘 내 인생 최악의 날에 이런 친절을 베풀다니.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일이 있어? 증인이 필요해. 내가. 그 적임자야. 나는 어리둥절했다. 증인. 무슨 소리야? 그는 계획을 바꿨다. 집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로 가자. 주소는 강남의 고층 빌딩, 금융가의 심장부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너무 깊이 엮인 기분이었다. 묘지에서 출발해 도심으로 가는 길, 침묵이 달라졌다. 기대감이 맴돌았다. 그가 먼저 물었다. 너에 대해 말해봐. 이름이 뭐지? 김민호예요. 민호야, 행복하니?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솔직히 답했다.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요. 하지만 나머지는 투쟁이죠. 돈 걱정, 아내 병원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후 자신의 삶을 털어놨다. 수연과 함께 쌓은 재산, 하지만 그건 텅 빈 제국이었다. 주변은 탐욕스러운 동료들뿐, 진짜 친구는 없었다. 우리는 제국을 세웠어. 그런데 이제 혼자야. 쓸모없는 왕국어. 그는 창밖 고층 빌딩을 보며 속삭였다. 유령들 뿐이야. 거래의 유령, 라이벌을 짓밟은 유령. 따뜻함은 없어. 그러다 나를 봤다. 내 친절이 어두운 방에 불을 켜줬어. 세상이 저들 뿐이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줬지. 빌딩에 도착했다. 로비는 대리석과 경비원으로 가득한 사원 같았다. 접수원이 그를 알아보고 공손히 인사했다. 이태성 회장님.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며 나는 이 세계가 낯설었다. 변호사 사무실은 더 화려했다. 은발의 변호사 최준호가 일어나 인사했다. 태성 씨, 수연 씨 일 정말 유감이야. 그는 나를 보며 물었다. 손님은? 이태성은 대답했다. 이 사람은 손님이 아니야. 내 새 파트너, 새 가족. 그리고 내 유언장의 최종 증인이야. 지금 당장 작성해. 최준호는 충격받았다. 이태성은 계속했다. 오늘 장례식에서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서남이 없다고. 그런데 이 젊은이가 12만 원 요금을 포기하고 내 존엄을 지켜줬어. 그는 선언했다. 전 재산을 이 사람에게 넘겨? 집, 주식, 재단. 전부. 나는 웃음이 터졌다. 미친 소리 같았다. 안 돼요. 저는 그냥 택시 기사예요. 그럴 수 없어요. 최준호도 만류했다. 태성 씨, 슬픔 때문에. 시간을 두작. 하지만 이태성은 단호했다. 30년 동안 내 돈을 관리했지? 뭐 하러? 세금 공제 재단에 주고 오랜만에 나타날 탐욕스러운 친척들에게 뺏기라고? 아니. 수연과 내가 쌓은 건 정직과 선함 위에 세워졌어. 그걸 물려줄 사람은? 바로 너야. 그는 창가로 가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이건 선물이 아니야. 책임이야. 내 아내의 기억을 지킬 일자리. 내가 그 적임자야. 그 말에 내 마음이 변했다. 돈이 아니라 유산. 구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알겠어요. 당신과 수연 씨를 기리겠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서류가 작성됐다. 나는 100억대 재산의 유일 상속인이 됐다. 나가며 그는 말했다. 이제 택시 일은 그만둬. 대신 나를 집까지 태워다 줄래? 친구로서. 집으로 가는 길, 그는 수연의 자선 활동을 이야기했다. 동물보호소, 아이들 예술 프로그램. 내가 돈 버느라 그녀의 세상에 참여 못한 게 후회야. 이제 내가 제대로 해. 집에 도착해 그는 손을 잡았다. 내일 다시 와. 이 집이 너무 조용해.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다. 서류를 보니 우리 인생이 바뀌었다. 2달 후 이태성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 기간 우리는 친구가 됐다. 그의 고급차로 드라이브하며 삶을 나눴다. 그는 권력 속에서 외로웠고 나는 그의 마지막 따뜻함이 됐다. 상속 후 나는 새 집이나 차 대신 수연의 자선에 거액 기부했다. 연후 알브라이트 재단을 세웠다. 보통 가족의 위기 의료비, 실직, 장례를 돕는 곳. 1년 후 나는 재단을 운영한다.
오후에 고장난 차를 본 순간 옛날하면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멈췄다. 젊은 엄마와 아이들을 도우며 나는 이태성을 생각했다. 그 잊힌 지갑이 내 인생을 바꾼 가장 큰 복수였다. 하지만 이 복수는 선함의 무게로 나를 짓누른다. 선택의 대가는 영원한 책임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태성의 친척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유언장을 문제 삼아 소송을 걸었다. 슬픔으로 인한 무효, 그들의 눈빛에 숨겨진 탐욕, 오랜 침묵 속 반역. 나는 싸웠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됐다. 기태성은 그들을 미워했다. 과거 사업에서 배신당한 상처, 가족의 이름으로 가려진 배신. 그의 유언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였다. 친척들을 빈손으로 만드는 조용한 칼날. 나는 그 복수의 도구가 됐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 내 가슴 속 상처가 되살아났다. 내 아내의 병, 딸의 미래 그 모든 투쟁이 이 싸움의 연료가 됐다. 소송은 길었다. 매일 드라마처럼 긴장감이 쌓였다. 친척 하나가 몰래 접근해왔다. 돈 좀 나눠주면. 포기할게. 그의 속삭임이 배신의 냄새를 풍겼다. 나는 침묵했다. 이태성의 가르침대로.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왜 그들은 그의 고독을 외면했나? 장례식에도 안 왔으면서. 나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모았다. 이태성의 일기, 과거 편지, 배신의 증거들. 법정에서 그것이 폭로됐다. 이 유언은 복수예요. 배신자들에게 주는 최후의 선고, 판사가 선언했다. 승소. 하지만 승리의 맛은 쓰디썼다. 이제 나는 재단을 키운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이태성의 눈빛이 떠오른다. 복수는 내 영혼을 갉아먹을 거야. 이 그의 말대로. 친척들은 파산했고 하나는 자살 시도까지. 그들의 고통이 내 손에 묻었다. 선함으로 시작한 길이 복수의 늪으로 변했다. 침묵 속에서 나는 묻는다. 이 선택의 대가는 영원한 고독인가? 서울의 비 내리는 거리에서 나는 여전히 운전한다. 하지만 이제 미터기는 꺼져 있다. 복수의 무게가 나를 영원히 따라다닌다.